식사가 끝난 다음 두 사람은 시부야까지 걸었다. 봄의 끝자락에 걸친 기분 좋은 밤. 크고 노란 달물이 져 있었다. 공기 속에서 막연히 습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쓸려 그의 옆에서 흐르듯 아름답게 따풀거렸다. 스크루는 걸으면서 옷 안쪽에 가려진 한 육체를 떠올렸다. 그 육체를 다시 한번 앉는 모습을 상상했다. 상상하는 사이에 페니스가 딱딱해지는 감각이 일었다. 자신이 느끼는 욕망에 딱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것은 건강한 성인 남자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자 욕구였다. 그렇지만 그 근간에는 그녀가 지적했듯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뒤틀림이 깃들었는지도 모른다. 그건 그가 잘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대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스크루는 잠시 망설이던 끝에 결심을 하고 말문을 열었다. 전에 내가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것이 있어. 사라는 걸으면서 흥미로운 눈길로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건데? 지금까지 몇몇 여자와 사귀었어. 물론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사정이 있었어. 내 탓만은 아니야 라고 말했지. 기억나. 나는 요 10년 사이에 서너 명과 만났어. 그것도 모두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그냥 불장난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주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 여자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자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문제의 경향은 조금씩 달랐어.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누구에게도 심각하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는 거야. 물론 그 여자들을 좋아했고 같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좋은 추억도 많았고, 그러나 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강렬하게 상대를 원한 적은 없었어. 사라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해 10년에 걸쳐 그리 강하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여자들과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사귀었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난 그게 그리 앞뒤가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 말대로야. 그건 마음속에 결혼하고 싶지 않다든지 자유를 속박당하고 싶지 않다든지 그런 기분이 있어서일까?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결혼이나 구속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딱히 없었어. 나는 오히려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야. 늘 정신적인 억제력이 작용했다는 거네. 작용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아도 될 여자하고만 사귀었어.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전주도 없이 그 상대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덩그러니 남는 것이 두려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상대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어. 또는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여자를 골랐어. 상처를 입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거지? 스크루는 입을 다물었다. 침묵은 동의를 의미했다. 다만 동시에 문제의 본질이 그것만이 아님을 스크루는 알았다. 나하고 사이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아니야, 그렇진 않아. 당신 경우는 지금까지 하고는 달라. 이건 진심이야. 난 사라에 대해 마음을 열고 싶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라가 말했다. 저기, 나랑 더 만나고 싶어? 물론이지. 당신과 더 만나고 싶어. 나 역시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만나고 싶어.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근본적으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마워. 그러니까 내 사람 이름을 나한테 가르쳐줘. 그 다음 일은 스스로 결정하면 돼. 이런저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역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나지 마.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문제이고,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흥미가 있어. 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아직까지 그 등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타자키 스크루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주소록 페이지를 펼쳐 4명의 이름과 당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노트북 화면에 정확히 찍었다. 아카마스 게이, 요미 요시오, 시라네 유즈키, 구르노에리. 화면에 늘어선 4명의 이름을 온갖 생각과 함께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 그의 주위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과거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 흐르는 현실의 시간으로 소리도 없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연기가 방 안으로 파고들듯이 그것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연기였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그는 퍼뜩 현실로 돌아와 노트북 키를 누르고 메일을 사라의 주소로 보냈다. 그것이 송신된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전원을 껐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현실의 위상을 회복시키기를 기다렸다. 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흥미가 있어. 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아직까지 그 등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사라의 말은 아마도 옳다. 스크루는 침대에 누워 그렇게 생각했다. 내 사랑은 그 등에 아직 달라붙어 있다. 아마도 사라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렬하게. 미스터 레드, 미스터 블루, 미스 화이트, 미스 블랙. 자기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규수의 산속 온천에서 만난 미도리카와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를 하이다에게 들은 그날 밤 묘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났다. 다자키 스크루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눈을 떴다. 그가 깨어난 것은 콩 하고 작은 메아리 소리 때문이었다. 작은 돌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혹은 환청이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모른다. 머리맡 전자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다. 고개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비된 것도 아니었다. 몸에 힘을 넣으려 해도 들어가지 않았다. 의식과 근육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 방은 어둠에 쌓였다. 스크루는 밝은 곳에서 잠을 못 자서 잘 때면 늘 두꺼운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했다. 따라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가 어둠에 잠겨든 채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환경에 녹아드는 동물처럼 숨을 죽이고 냄새를 지우고 색을 지우고 어둠에 잠겨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이다라는 것을 어쩐지 스크루는 알았다. 미스터 그레이, 흰색과 검정을 섞으면 회색이 된다. 그리고 그 농도를 바꾸면 수많은 단계의 어둠 속에서 쉽사리 녹아들 수 있다. 하이다는 어두운 방구석에 서서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잠든 스크루를 그냥 내려다보기만 한다. 조각상을 연기하는 판토마임 아티스트처럼 그는 오랜 시간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고작 움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그의 긴 속눈썹뿐이었다. 기묘한 대조였다. 하이다가 스스로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정지한 반면 스크루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스크루는 생각했다. 무슨 말이든 해서 이 수상적인 균형을 깨뜨려야 한다고.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을 움직일 수도 혀를 움직일 수도 없었다. 목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라고는 소리 없는 메마른 숨결뿐이었다. 하이다는 이 방에서 뭘 하는 걸까? 왜 저기 서서 저렇게 깊은 눈길로 응시하는 것일까? 이건 꿈이 아니다. 스크루는 생각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도 극명하다. 그렇지만 거기 선 뭔가가 진짜 하이다인지 아닌지 스크루는 판단할 수 없었다. 진짜 하이다 육체는 거실 소파에 위에서 잠들었고
여기 있는 것은 허탈한 하이다 분신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것만 같았다. 그러나 스크루는 그것이 불온한 것, 사악한 것이라고 느낌을 받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하이다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짓을 할 리 없다. 그런 확신에 가까운 것은 스크루에게 있었다. 그것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일관된 느낌이었다. 이른바 본능적인 것으로. 아카도 분명 날카로운 두뇌를 가졌지만 그의 두뇌는 어느 쪽인가 하면 실질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리적인 측면을 갖춘 것이었다. 거기에 비해 하이다의 두뇌는 더 순수하고 원리적이었다. 자기 완결적이기까지 했다.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하이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상대의 머릿속에 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뭔가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스크루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런 때는 물론 당혹스러웠고 혼자만 뒤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가 연하의 친구에 대해 불안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상대의 두뇌 회전 속도와 활동 영역의 넓이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를 뿐이었다. 스크루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의 페이스에 따라갈 생각을 접었다. 하이다 머릿속에는 그의 사고 스피드에 맞추어 제작한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것이 있고 그는 때때로 그 위에서 본래 기어를 써서 일정 시간 주행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사고 시스템은 과열되어 미묘하게 뒤틀려 버릴지도 모른다. 그럴 것만 같았다. 잠시 기다려보면 하이다는 그 주행 도로에서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스크루가 있는 장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다시 스크루의 스피드에 맞추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농밀한 응시가 계속되었을까? 스크루는 시간의 길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하이다는 한밤중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말없이 스크루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이다는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반드시 전해야만 할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그 메시지를 현실의 말로 바꿔낼 수 없다. 그것이 연하의 총명한 친구를 한없이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크루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조금 전에 들었던 미도리 카와와 이야기를 떠올렸다. 죽음을 눈앞에 둔 미도리 카와가 중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칠 때 악기 위에 올려둔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그 수수께끼를 밝히지 않은 채 하이다의 이야기는 끝났다. 스크류는 주머니 내용물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다. 누군가가 그에게 주머니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한다. 왜 미도리 카와는 주머니를 피아노 위에 소중하게 올려두었을까? 그것이 그 이야기의 주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 침묵 끝에 하이다는 은밀히 자리를 떠났다. 마지막에 그가 내뱉은 나지막한 숨소리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선양의 연기가 허공으로 스며들듯 하이다의 기운이 옅어지면서 사라지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스크류는 혼자서 어두운 방에 남아있었다. 아직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의식과 근육이 이어주는 케이블은 끊어진 채였다. 결합 지점 볼트는 빠져버린 그대로였다. 어디까지가 현실일까? 스크류는 생각했다. 이건 꿈이 아니다. 환영도 아니다. 분명 현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현실이 가져야 할 무게가 없었다. 미스터 그레이. 그런 다음 스크류는 다시 한번 잠에 빠졌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꿈속에서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해 그것을 꿈이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거기 있는 것은 꿈의 모든 특징을 갖춘 현실이었다. 그것은 특수한 시각, 특수한 장소에 풀어 헤쳐진 상상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의 상상이었다. 두 여자는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침대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쪽 팔에 안겼다. 시로와 구로. 그들은 16 아니면 17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늘 16이나 17이다. 둘의 유방과 허벅지가 그의 몸에 착 달라붙었다. 그 매끈한 피부와 온기가 스크루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둘의 손가락과 혀끝이 말없이 그의 몸을 탐욕스럽게 더듬는다. 그 또한 벌거숭이였다. 스크루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상상하고 싶은 전경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렇게 안이하게 그에게 주어져서는 안 될 성격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뜻에 반해 이미지는 점점 선명하게, 감촉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바뀌어갔다. 여자들의 손가락 끝은 가늘고 부드럽고 섬세했다. 4개의 손과 20개의 손가락. 그것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 시각을 갖추지 못한 부드러운 생명체처럼 스크루의 온몸 구석구석을 더듬고 돌아다녔다. 거기에는 그가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격렬한 마음의 떨림이 있었다. 오랜 세월 살던 집에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심장과 팀파니처럼 빠르고 메마른 소리를 새겨갔다. 손발은 아직도 마비된 채였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두 여자의 몸이 스크루의 온몸을 부드럽게 휘감으며 달라붙었다. 구로의 유방은 풍만하고 부드러웠다. 시로의 유방은 자그맸지만 젖꼭지는 둥글고 작은 돌처럼 딱딱했다. 둘 다 음무는 비 내리는 숲처럼 젖어 있었다. 그녀들의 숨결이 그의 숨결과 뒤섞이며 하나가 되었다. 멀리서 밀려온 조류가 어두운 바다의 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겹쳐 하나가 되듯이 길고 오랜 애무 끝에 두 여자 가운데 하나의 안으로 들어갔다. 상대는 시로였다. 그녀는 스크루 위에 걸터 앉아 딱딱하게 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아주 능숙하게 자신 안으로 이끌어갔다. 그것은 마치 진공 속에 빨려들듯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녀 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안정시키고 숨을 고른 다음 그녀는 허공의 복잡한 도형을 그리듯 천천히 상반신을 돌리고 허리를 물결쳤다. 길고 쭉 뻗은 검은 머리카락이 그의 머리 위에서 채찍처럼 요란하게 흔들렸다. 평소 시로에게서 상상하기 힘든 대담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시로에게도 구로에게도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일인 것 같았다.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녀에게서 조금도 주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애무는 두 사람이 같이 했지만 그가 삽입한 상대는 시로였다. 왜 시로일까? 스크루는 깊은 혼란 속에서 생각했다. 왜 시로여야 할까? 그녀들은 어디까지나 균등해야 하는데, 둘이 하나의 존재여야 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할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빠르고 격렬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시로 안에 격렬하게 사정하고 있었다. 삽입해서 사정까지 시간은 짧았고 너무 짧다고 스크루는 생각했다. 너무 짧다. 아니, 혹시 올바른 시간, 감각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무튼 충동을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대한 파도처럼 예고도 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사정을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시로가 아니라 무슨 영문인지 하이다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여자는 벌써 모습을 감추고 거기에 하이다가 있었다. 사정의 순간 그는 재빨리 몸을 구부리고 스크루의 페니스를 입에 머금고 시트에 붙지 않도록 쏟아지는 정액을 받았다. 사정은 격렬했고 정액의 양은 많았다. 하이다는 몇 번에 걸친 사정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단락되자 흔적을 혀로 깨끗이 핥았다. 그는 그런 다음에 아주 익숙한 듯 했다. 적어도 스크류는 그렇게 느꼈다. 그런 다음 하이다는 조용히 침대를 벗어나 화장실로 갔다.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얼마간 이어졌다. 아마도 입을 헹구는 것이었으리라. 사정한 다음에도 스크류의 발기는 그치지 않았다. 시로의 따뜻하고 축축한 성기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현실에서 성행위를 체험한 지귀처럼 꿈과 상상의 경계선이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아직도 구별되지 않았다.
스크류는 어둠 속에서 말을 찾았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던질 말이 아니라 다만 거기에 있는 침묵과 익명성의 틈을 메우기 위해 올바른 말을 하나 찾아내야 했다. 화장실에서 하이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러나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 사이 줄곧 그의 내류에는 강렬한 하나의 멜로디가 반복해서 흘렀다. 그것이 리스트의 루이말디 페이의 주제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나중 일이었다. 순례의 해 제1년 스위스. 전원 풍경이 사람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우울. 그런 다음 거기 폭력적인 잠이 그를 휘감았다.